우리가 이 빛의 이제 결맞음에 대한 거, 이제 1차, 2차, 뭐 n차 결맞음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단계인 1차 결맞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빛의 결맞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파동적 성질, 파동적 성질을 염두에 뒀을 때 걔네들이 얼마나 간섭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상적인 그런 경우에 고전적인 전기장, 파동적 성질을 이제 전기장이 다 결정을 하니까 걔네 그 전기장의 형태가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형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분광선폭 같은 것이, 그러니까 빛의 결맞음성, 얼마나 잘 이제 간섭을 잘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성질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광선폭이 있어요. 스펙트럼 라인 위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맞음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관련된 게 이제 결맞음 시간 같은 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정의된 위상으로, 그러니까 예측되는 위상으로 잘 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제 결맞음 시간. 그 결맞음 시간하고 이제 선폭하고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선폭을 봄으로써 얼마나 결맞음 시간이 긴지 짧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고전 이론과 양자 이론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 결맞음에 대한 이제 그 고전 이론과 양자 이론을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건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자는 항상 이제 예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특히 이론 물리학은 이제 영의 이제 더블 슬릿 실험을 예를 들어서 이제 결맞음에 대한 것을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얼마나 잘 간섭을 하느냐, 잘 간섭을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영의 이제 더블 슬릿 실험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제 슬릿이 두 개가 있고, 이제 슬릿 하나의 위치를 R1, 다른 슬릿을 R2. 그다음에 스크린에서의 우리가 간섭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려는 위치를 R이라고 이제 했고, T초일 때 간섭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기장은 R1 위치에서는 T1초일 때 출발했어야 되고 R2초일 때는 T2초에 출발을 했어야지 T초에서 얘네들이 만난다라는 것을 시간에 대한 이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TR에서의 간섭은 T1 R1에서의 전기장과 T2 R2 전기장의 기인을 하니까 이제 각각의 그 해당하는 위치와 시간에서의 전기장에서부터 프로퍼게이션 전파를 얼마나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T초의 R 위치까지 오는 T초의 R 위치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각각 U1, U2라고 불렀어요. 이 전파항은 아까 이전 시간에도 다 얘기했던 것처럼 슬릿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슬릿을 구성을 할 때 주변 물질 혹은 슬릿의 물질의 광학적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함수예요. 예를 들어 슬릿이 충분히 넓다고 가정하고, 만약 슬릿이 통과 후 평면파가 된다면 이 전파항은 평면파형의 꼴이 될 거고, 슬릿이 충분히 좁다고 하면 전파항은 구면파의 꼴을 띌 거예요. 슬릿이 만약에 두 개가 똑같다면 그 크기 값은 전파하는 정도는 같을 테니까, 그 전파의 크기 자체는 같을 테니까, 전파 거리마저 같다면 U1과 U2 그 자체가 같을 거고, 전파 거리가 다르다면 그러면 둘 사이에 위상차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상차는 둘 사이에 뭐 거리차와 시간차에 대한 함수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가 안 했던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얼마나 잘 간섭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데, 이제 간섭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보는 것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측정은 우리가 빛의 밝기, 전기장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빛의 밝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전기장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빛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밝기를 이제 측정을 할 텐데,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고전 이론을 하고 있는 거라서 고전 이론인 경우에 빛의 밝기는 포인팅 벡터를 시간에 대한 평균 낸 것을 이제 밝기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제 전기장으로 바꿔 쓰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2분의 1 입실렌 제로 C에다가 전기장의 제곱. 여기서 절대값은 사실상 필요 없는데 뭐 여하튼 전기장의 제곱의 형태가 돼요. 그리고 그걸 시간에 대한 그 평균을 내야죠. 시간에 대한 평균을 냈을 때 이제 절대값 제곱 이런 형태가 돼요. 예전에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전기장은 사실은 두 항의 합이니까 이제 R1 위치와 R2 위치에서의 전기장이 이제 각각 R 위치까지 프로파게이트 한 것들의 전파한 것들의 합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걔네들을 풀었으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전기장의 제곱이니까 요 항의 절대값 제곱, 요 항의 절대값 제곱, 그리고 이제 크로스텀 서로 이제 교차하는 항이 있는데 그 교차하는 항은 두 항이 있고 그 두 항을 합치면 리얼, 두 배의 리얼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C E1 절대값 제곱은 요 R1 위치에서 이제 빛의 밝기가 되겠죠. 네, 여기 밑에 있는 얘기는 실제 측정은 한 주기당 시간 평균을 하는 것보다 주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수십 혹은 수백 테라헤르츠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한 15승, 마이너스 15승 초 정도 되는데 그 초 동안의 밝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평균을 못 내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평균을 해요. 시간 평균을 내요. 예를 들어 1초 동안. 그러면 10에 한 15승 정도 되는 주기를 다 평균 내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측정은 이제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주기에 비해서 무지무지 긴 시간 동안의 평균, 거의 무한대로 봐도 되잖아요. 10에 15승 정도면 에 대한 평균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무지 긴 시간 동안의 평균을 냈을 때 그때를 이제 IR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겠죠? 형광등 불빛이 있잖아요. 불빛이 있는데 형광등 불빛이 상수일까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쟤네들 보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느낄 때 제 불빛을 볼 때 10에 마이너스 15초, 10에 마이너스 15승초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할까? 아니겠죠. 뭐 기껏해야 0.1초, 뭐 0.01초 정도까지를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01초 간격으로 평균을 내는 거를 내가 인지할 거예요. 시간 평균 낸 거를. 됐죠? 그러면 내가 모든 거에 대한 시간 평균을 다 했으니까 저 형광등은 그러니까 0.01초 정도의 시간으로 평균을 냈으니까 저 형광등은 나한테 상수로 보일까?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 보일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플럭추에이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긴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더라도 시간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어요. 뭔 얘기 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몇 명이 들어왔지? 우리 수업 시작 이후로 들어온 사람 하나, 둘, 2명? 오케이. 자, 수업 시작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15분 동안에 몇 명이 들어온 거죠? 2명. 그러니까 15분의 2 혹은 2분의 15 정도 거꾸로 해서 한 명당 뭐 7.5분 정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 평균, 그러니까 평균 몇 명 들어왔는지를 따져볼게요. 15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7.5 1분의 몇 명이에요? 7.5분의 1이죠. 1분의 7.5분의 1명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자, 내가 시간 평균을 한 거잖아요, 지금. 시간 평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7.5분의 1 매분 1분의 7.5분의 1명이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더 이상 안 들어올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평균을 아무리 긴 시간 동안 평균 냈다 하더라도 그 평균 낸 것이 시간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광원이 일정한 빛을 계속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빛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관하게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밝기로 계속 빛을 방출하고 있다. 방출하는 건가? 맞나? 네? 네. 아니에요. 아니,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인피니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간 평균을 하면 그러면 시간 의존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평균 낸 거, 평균값은 시간에 무관하게 그냥 상수 그 평균값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는 한 주기당 평균을 낸다 그랬잖아요. 요걸 주기당 평균이라고 할게요. 주기당 평균값이 그 시간의 의존성을 가질 수 있다? 아니요. 한 번 더 평균을 내니까 하는 얘기야, 실제로는. 근데 주기당 평균은 10의 마이너스 15승초인가 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보통 빨라야 이제 그 나노세컨, 운이 좋으면 피코세컨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오케이? 그 디텍터로 할 때. 근데 우리 눈으로 하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으로 하면 기껏해 1000분의 1초? 아무리 빨리 그 이제 측정한다 하더라도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긴 시간에 대한 평균값만 본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평균을 낸다고 지금 1000분의 1초마다 평균을 내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밝기는 이때하고 이때하고 밝기가 다를 수 있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데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평균을 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긴 시간 간격으로 평균을 낸다 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그 각각의 간격마다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광원의 밝기가 일정하게 광원이 일정한 광원이라고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그런 광원이라고 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 거냐? 긴 시간 동안 평균을 낸다고 하면 플러스 무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경우만 생각했으니까 배웠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죠. 실제로는 시간 간격으로
평균을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는 게 어딨어. 어딨어가 아니라 뭐 수학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평균을 내? 평균을 못 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파이나트한, 그러니까 유한한 시간 간격으로 평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영역 간격으로 평균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 그런 이제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으로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얘네들을 다시 표현을 하면 어디 갔어? 자, 여기서 내가 뭘 또 가져가면 U1 프로퍼게이션의 크기는 그러니까 기하적인 위상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슬릿이 똑같이 만들어졌다면 U1의 절대값과 U2의 절대값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파 거리가 다르다면 뭐 위상은 좀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정한 건 뭐냐면 얘네들의 그 이제 뭐지? 위상조차도 그냥 다 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오케이? 크기도 같고 이제 전파 거리도 같다. 뭐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밝기는 요 R1 위치에서 빛의 밝기, R2 위치에서 빛의 밝기가 각각 I1, I2거든요. 그러니까 I1과 I2. 그래서 만약에 그 간섭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I1의 밝기 더하기 I2의 밝기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I1의 밝기 더하기 I2의 밝기. 근데 프로퍼게이션, 그러니까 슬릿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릿에 의해서 밝기가 좀 달라진 거 이외에는 I1 더하기 I2 형태로 이제 그 빛의 밝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간섭을 하면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빛의 밝기가 플럭추에이트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간섭항이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얘가 간섭을 결정짓는 항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밝기라는 것은 어떻게 됐었냐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C의 전기장의 평균, 시간 평균과 긴 길이 동안의 평균, 이게 이제 밝기였었거든요. 밝기. 근데 보니까 이 I1은 E1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E1, E2는 뭐 I2는 E2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E2.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간섭항도 입실론 제로 C 2분의 1 빼놓고 2분의 1 입실론 제로 C에 E1, E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 밝기에 대한 것과 여기 간섭에 대한 것을 다 싸잡아 가지고 하나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gamma라고 불렀어요. gamma로 이제 JK에 내가 여기다가 XJ, XK 이렇게 썼는데 X는 뭐냐면 현재 저 X라는 것은 시간과 위치에 대한 거를 다 한꺼번에 X라고 할게요. 오케이? X라는 건 4벡터이니까 4벡터 시공간의 벡터를 이제 X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XJ, XK 그러면 XJ라는 것은 TJ초의 RJ 위치에서의 전기장이 되는 거고 이 XK는 TK초에서 TK초 RK 위치에서의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균, 긴 시간 동안의 평균 낸 거, 그거를 gamma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걸 이제 이 gamma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맞음 함수 혹은 coherence function이라고 불러요. coherence function. 자, 그 중에서 coherence function이라는 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 여기 JK가 있는데, 그 coherence function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self coherence function이라는 건 뭐냐면 J하고 K가 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J하고 K가 그럼 여기도 J하고 K가 같은 거잖아요. XJ, XK도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밝기가 되겠죠. 그냥 밝기가 되는. 그래서 self coherence function이라는 것은 그냥 밝기를 뜻하는 거예요. mutual coherence function이라는 것은 요 간섭항을 의미해요. 그러겠죠? mutual coherence는 J하고 K가 같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 J하고 K가 같지 않다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간섭, interference에 해당하는 그 항을 의미해요.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섭을 잘한다라는 것은 이 mutual coherence function이 0이 아니면 그러면 간섭을 하겠죠. 그리고 mutual coherence function이 크면 그러면 그 간섭의 정도가 클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근데 얘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밝기가 무지무지 밝고 이 값이 0이 아닌데 조그만 값,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떤 값이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커지면 그럼 상대적으로 간섭을 안 하겠죠. 오케이?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self coherence function 가지고 mutual coherence function을 normalize를 해요. 지금 여기 이 mutual coherence function을 self coherence function 가지고 normalize를 해요. 상대적인 걸 보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는 간섭 패턴일 테니까. 네. 저기서 XJ랑 XK가 네.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지. 아니요. 빛의 그러니까 여기서 E1, E2가 각각 어디 있었던 거냐면 슬릿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슬릿, 요게 도달을 할 때 해당하는 이 R1, T1 R1 위치의 전기장과 T2 R2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에 도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그렇게 될 애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대적인 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 상대적인 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complex degree of coherence라고 부를 거예요. 디그리는 디그리인데 coherence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coherence, 얼마나 coherent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그 정도를 complex number로 쓰고 있어서 그래서 complex degree라고 불러요. 결맞음도예요. 그러니까 자,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utual coherence function을 self coherence function들로 normalize를 한 거예요. 이 normalize 한 거는 이해가 되죠? 여기에 한 전기장과 다른 전기장의 곱이니까 요 상수 빼고 normalize 할 땐 요거의 크기와 요거의 크기로 나눠야지 normalize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크기가 이제 요 gamma JJ는 전 EJ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운 거예요. 괜찮죠? 얘를 이제 2분의 입실원제로 쓰이는 상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밑에서 다 상쇄가 돼가지고 전기장 형태로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gamma라는 거는 컴플렉스 넘버긴 한데 그거의 절대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0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얘네들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0에서부터 최대 1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최대 1까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상호 콜레이션이 없고 독립이면,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거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종류의 콜레이션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요, 실제로 0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결맞질 않는 거지. 네, 네. 자,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지금 이런 형태의 결맞음 함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결맞음에 대한 걸 분석할 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얘는 수학적으로는 잘 정의되어 있지만 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측정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알아야 될 게 요거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결맞음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각의 밝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각각의 밝기하고 이제 인터피런스 평균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게의 밝기는 측정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밝기를 측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IR은 우리가 알아요. I1을 알아요? I1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한쪽을 막고 다른 쪽을 측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I1을 알아요. I2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여기에 프로퍼게이트해 나가는 U까지 다 포함한 걸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각각을 막아놓고 측정하면 돼요. 그죠? 이제 슬릿 E를 막아요. 슬릿 E를 막으면 IR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슬릿 E를 막아요. 그러면 IR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이거를 뭐라고 하지? 됐어. 예. 자, 이걸 측정해낼 수 있는 거고, 그죠? 밑에 있는 것도 측정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에서 요거하고 요걸 빼면, 요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라는 건 뭐냐면 슬릿을 다 열어놓은 채로 밝기를 측정한 거예요. 그 밝기 측정한 거에서 한 슬릿을 막아가 측정한 것들의 밝기로 빼요. 그래서 I 빼기 U, I1, U 제곱 I1, 그 다음에 I2 이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U 제곱 입실론 제로 C에 1, 2의 밝기의 평균 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뮤추얼 코헤런스 펑션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혹은 이제 디그리, 컴플렉스 디그리 오브 코헤런스,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코헤런스 펑션을 우리가 이제
그 실험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수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T1, R1, TJ, RJ, 시간과 위치 모두에 대한 함수예요. 네네. 우리 실제로도 여기서 T1, R1과 T2, R2가 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르죠. 구하기는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니까. 자,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맞음도 하고 결맞음 함수로 평균 밝기 요거를 이제 다시 표현하면 아까 여기 I1은 그 셀프 코헤런스 펑션이니까 gamma 11이고 F2 그다음에 여기는 gamma 12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I1 가지고 다 노멀라이즈를 I1으로 다 뽑아내면 언제냐면 얘네들이 밝기가 같다고 가정할게요. 두 경우에 그 밝기가 같은 거 가지고 바꿨으면 이렇게 1 플러스 컴플렉스 디그리 오브 펑션 감마의 리얼 값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코헤런스 이제 그 감마가 빵이라면 인터피어런스가 없는 거고 감마의 절대값이 1이면 플러스인 경우에 1 플러스 1 해서 2로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빵이 돼서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최대값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감마가 절대값 1일 때 맥시멀 인터피어런스를 한다. 인터피어를 한다. 자, 이 코헤런스 펑션 컴플렉스 디그리 오브 코헤런스에 대한 것과 우리가 프린시 비저빌리티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프린시 비저빌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이제 영의 쌍슬릿 실험 같은 걸 할 때 거기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고 여기에서 뭐 다른 쪽에 대한 위상을 막 바꿔가면서 얘가 맥시멈이 될 때하고 미니멈이 될 때를 찾는 거예요. 맥시멈 값이 될 때와 미니멈 값이 될 때. 그래서 그 맥시멈 값과 맥시멈 값이 될 때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맥시멈 제일 밝았을 때 가장 어두웠을 때 그때에 대한 것이 그 예를 들어 가장 밝았을 때와 가장 어두웠을 때가 무지 크게 차이가 나면 그러면 간섭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간섭이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 간섭 패턴이 이렇게도 나타나잖아요. 네. 네. 간섭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최대값은 이렇게 나타나고 최소값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냥 맥값이 구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걸 맥힐 수 없거든요. 가장 큰 거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I 맥시멈인 경우하고 I 미니멈인 경우 이제 여기서 구해 보면 우리가 I1과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밝기는 같다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는 상수고 얘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요 값에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 될 수 있고 최소값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얘가 감마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치고 감마의 크기가 일정할 때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1 플러스 감마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i는 1 플러스 유열의 감마에 대한 빛이에요. 그러면 i 맥시멈이라는 것은 이 감마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치면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감마 절대값. i 미니멈은 아이고 뭐야 이거 1 마이너스 감마 최소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 코헤런스의 디그리는 정해졌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얘 두 개의 차 I max하고 그거를 두 개의 합을 구하면 차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두 배의 이렇게 되는 거고 합은 2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감마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감마가 공간이동이라는 펑션이라고 했었어요. 공간 시간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TR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요걸 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심지어 시간에 대해서도 평균을 내서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R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스크린에서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스크린에서 위치가 정해졌으면 여기에서 언제쯤 R1과 R2는 정해져 있는 거죠. 슬릿 두 군데에서 가는 거니까 그때 T1, T2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애들만 여기 와가지고 간섭을 일으키겠죠. 그 상황에서 얘기니까 중심 부분하고 중심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에 결과정도가 다를 수 그러니까 아래 이 위치에 스크린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결마짐도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요.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아까 이렇게 될 때는 여기를 최대값을 갖고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비저빌리티는 상수값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감마로 나왔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일은 맞아요.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그때 내가 접이 뭐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요거 가지고 비빌리티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간섭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요 광원이 있고 이 광원이 최대 비저빌리티를 보일 때에 대한 그러니까 최대 간섭을 보일 때의 비저빌리티를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에 대해서. 근데 얘기한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간섭 정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정해진 위치에서의 비저빌리티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R이라고 썼지. 위치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간섭도 저기서의 간섭도 위치마다 간섭도는 다를 수 있죠. 저기서는 I max 값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때 뭘 빼먹었냐면,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위상자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페이저 같은 걸 넣으면 위상을 바꾸는 거예요. 위상을 바꿔가면서 보강 간섭, 산세 간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주어진 위치에서 위치는 주어졌고, 그럼 여기서 온해와 여기서 온해가 있을 텐데 슬릿 바로 뒷부분에다가 위상자를 두면 그럼 다이렉트릭 물질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면 그럼 얘네들의 위상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 변하는 것 때문에 간섭이 달라지겠죠. 보강 간섭이었던 게 소멸 간섭으로 바뀌고 반대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과 미니멈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을 안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 보고 이 정도 비저빌리티를 가졌네 라고 보통 흔히 얘기해요.
그래도 충분히 그 비자빌리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정량적인 형태로 해야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될 경우라면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이 얘네들이 충분히 잘 간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정도, 광원에 대해서, 광원 특성에 대해서만 확인할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 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또 네. 자, 그래요. 자, 이제 그 여지껏 지금까지 한 게 고전 이론에서 이제 결맞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1차 결맞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코헤런스 펑션이라는 거예요. 자, 뭐 이 코헤런스 펑션이라는 것은 네, 잘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되고, 이제 비슷하게 양자 이론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코헤런스 펑션에 해당하는 것을 구할 거예요. 이제 구하는데 고전 이론과 양자 이론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전 이론은 전기장이 스칼라 벡터죠. 양자 이론은 연산자 벡터예요. 그런 게 차이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연산자였었죠? 우리는 양자에서는 측정이 무지무지 중요하잖아요. 측정 시스템을 준비해서 측정 장치에서 측정을 하면, 그러면 특정 아웃컴들이 막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측정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측정이 될 때 각각의 아웃컴에서 측정이 됐으면 시스템이 어떠한 물리량을 가졌다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expectation이 있잖아요. 기대값. 그 기대값들을 전부 다 어사인을 해서 확률 평균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균 기대값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양자 상태, 그러니까 준비 상태를 달리하면서 측정을 하면 그 평균값이 정해질 텐데, 요 준비 상태를 뺀,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뺀 나머지 기대값과 메저먼트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게 오퍼레이터예요. 옵저버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측량들은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표현할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 다 싹 지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관측량들은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 상태로 평균을 낼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전기장은 연산자여야겠죠. 전기장도 일종의 관측량이잖아요. 우리 빛의 경우는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뭐 그 마이크로웨이브나 뭐 이런 굉장히 느린 그 파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전기장도 관측량일 거고, 양자 이론에서는 전기장은 관측량 연산자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요. 뭘 뜻하는 거냐면, 왜 연산자냐면 측정이 무지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 이론에서는 측정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밝기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빛의 밝기는 포인팅 벡터에 대한 시간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해요. 혹은 그거의 시간 평균에 비례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측정이 관여했나요? 고전 전자기파에서, 고전 전자기학에서 빛의 밝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해라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측정이 관여를 했나요? 거기에서는 뭐만 관여했죠?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가 왜 나왔어요? 포인팅 벡터라는 걸 왜 생각했어요? 그 웨이브에 저장된 에너지고 전기장에 일렉트릭 필드일 때 얼마나 에너지가 저장되고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나 저장되고 해서 웨이브 연습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떤 리소스에서부터 자원에서부터 전자기파가 방출할 때 그럴 때 얘네들의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 보존식을 쓰면 그러면 포인팅 벡터라는 거를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포인팅 벡터가 프로파게이트 해 나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 평균 낸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는 애들은 시간 평균 내지 않은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시간 평균 낸 걸 보게 되는 거라서 포인팅 벡터의 시간 평균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대한 것은 뭐에 기인한 거예요? 고전 전자기학에서는? 했잖아. 그 에너지 보존에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에너지 보존. 응? 자,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우리가 요 밝기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는 에너지 보존에 기인해서 그 밝기에 대한 것을 고전 전자기학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자 이론에서는 측정이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에 대한 식만 가지고 밝기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실제로 고전 전자기학에서는 측정에 대한 건 관여하지 않았었잖아요. 단지 그냥 에너지 플로우가 생길 텐데 그 에너지 플로우에 대한 것을 시간 평균 낸 것이 밝기일 거다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자, 여하튼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래서 측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 검출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을 검출하게 되잖아요. 눈도 그렇고. 그러면 빛이 와요. 광자가 온다고 치고 그 여기는 물질이에요. 우리 망막과 같은 시신경과 같은 그런 거고 혹은 이제 포토다이오드처럼 포톤을 이제 그 빛을 검출하는 그런 이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에 대한 거예요. 얘네들은 물질인 거고 빛이 들어오면 광자가 들어오면 여기 물질 안에 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전자들을 워크 펑션보다 더 크게 익사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빛에 의해서 전자가 익사이트 되는 거를 포토 일렉트론이라고 하잖아요. 광전자. 그러면 그 광전자에 대해서 전기장을 걸어줘요. 그럼 얘가 자유롭지 않으면 여기다 전기장을 걸어봐야 전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전기장을 걸면 얘가 엑셀러레이션을 할 거예요. 가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 또 금속 같은 걸 막 둬요. 금속 막을. 그러면 가속된 애가 금속 막을 치면 전자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다른 전자를 또 방출하게 될 거예요. 에너지 트랜스퍼가 있을 테니까. 모멘텀 트랜스퍼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전자가 그때는 전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요. 거기다 또 엑셀러레이션을 해요. 전기장을 걸어서. 그러면 또 다른 막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 도체 막이 있으면 거기서 또 다른 전자들 쳐내겠죠. 체인 리액션이 이제 쭉 일어날 거예요. 오케이? 그 체인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그 광전자가 무지무지 많아지면 이걸 일종의 커런트로 볼 수 있을 거고 그걸 포토 커런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포토 커런트를 검출하면 그러면 우리가 광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빛이 있는지 없는지 빛을 검출하는 방식은 그런 식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광자가 들어와서 광전자를 생성한다. 전자를 생성한다? 하여튼 전자를 들뜨게 한다. 중요해요. 포토커런트는 검출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광전자는 생성되지 않을 거고 그럼 포토커런트도 생기지 않을 거다. 우리 눈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시신경에서 우리 뇌로 시신경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빛이 들어와야지 비로소 광전자가 생겨서 걔가 시신경을 만들어가 시신경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 뇌로 이제 전달해 줄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금 더 검출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빛의 밝기라는 것은 결국은 빛에 의해서 광전자가 생성되는 과정이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는데 빛을 검출한다라는 것은 광자가 소멸하고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야 이제 그 빛을 검출할 수 있다. 자, 그걸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할 텐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기장에 대한 표현식을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이거는 하이젠 픽처에서 전기장 연산자를 쓴 건데 그 전기장 연산자를 쓰면 여기에 요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와 여기 익스포넨셜 플러스 I 오메가 t 이렇게 있어요. 얘를 포지티브 프리퀀시 양의 진동수, 양수 진동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지티브 프리퀀시라고 부르고 요 두 번째 항을 네거티브 프리퀀시 항이라고 그렇게 부를게요. 오케이? 원래는 얘네들을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하여튼 네, 뭐 빛이 그 진행하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포지티브 프리퀀시, 네거티브 프리퀀시 항이라고 부를 건데 이 포지티브 프리퀀시 항에는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관여를 해요. 항상.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에는 A 대거 생성 연산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항상 관여를 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두 개로 나눠서 이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이 왼쪽 항은 프리퀀시가 포지티브니까 이 플러스 항, 그러니까 포지티브 프리퀀시 파트라고 부를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항은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 혹은 프리퀀시 항이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포지티브 프리퀀시 항은 소멸 연산자를 포함하고 있고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에는 생성 연산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항상 끼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픽처를 막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하이젠 픽처를 갖다가 슈레딩거 픽처를 갖다가 다시 디락 픽처를 갖다가 다시 하이젠 픽처를 갖다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어떨 때는 하이젠 픽처가 설명하기가 쉽고 어떨 때는 슈레딩거 픽처가 설명하기가 쉽고 어떨 때는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이젠 픽처와 슈레딩거 픽처의 차이가 뭐죠? 시간 변화를 누구한테 주느냐에 대한 거죠. 스테이트가 시간 변화를 스테이트에다 주면 슈레딩거 픽처, 메저먼트 베이시스에다가 주면 하이젠 픽처.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혹은 옵저블 오퍼레이터에다가 주면 하이젠 픽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옵저블 오퍼레이터인 전기장에다가 시간 변화에 대한 걸 줬기 때문에 하이젠 픽처예요. 내가 슈레딩거 픽처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전기장은 더 이상 시간 변화에 대한 걸 가지고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 변화에 대한 것은 스테이트한테 줬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상태 변화에 대한 거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옵저블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태 변화로 슈레딩거 픽처로 바꿔서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핵심 그 개념을 파악하려고 가장 단순한 모형을 가정할 건데 빛은 단일 모드, 그 다음에 여기는 검출기가 이게 디텍터라고 할게요. 이 디텍터는 검출기는 이준위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인피니트 개 준위를 가지고 있고 위에는 컨티뉴스하게 인피니트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내가 딱 두 가지 준위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케이?
밑에 있는 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G라고 부를 거고 위에 있는 걸 익사이트 스테이트 E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광자 그러니까 그 모드는 I라는 스테이트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빛은 그러니까 모드는 단일 모드에는 I라는 상태에 있었다가 이니셜 스테이트라는 의미의 I예요. 그 다음에 그 검출기는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아무것도 검출되는 게 없겠죠. 얘기한 것처럼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어야지만 비로소 광자가 왔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빛과 전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하나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렇게 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검출기가 그러니까 전자가 익사이 스테이트로 검출기가 익사이 스테이트로 바뀌고 이 모드는 어떤 다른 스테이트로 갔어요. 광자의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모드의 스테이트예요. 모드의 스테이트는 F라는 스테이트로 갔다고 합시다. 그 F라는 스테이트가 뭔지 몰라도 그냥 F라는 스테이트로 갔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을 확률은 A의 절대값 제곱이고 이제 광전자가 발생할 확률은 B의 절대값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네,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에 내가 모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합시다. 모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 광자를 하나 이제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들어올 때 광자가 하나만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F라는 스테이트는 뭐겠어요? 백큐음이겠죠. 흡수했으니까 그 모드에 있는 광자를 하나 이제 검출기가 흡수를 했으니까 더 이상 모드에는 광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F는 백큐음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근데 광자가 두 개였다고 해봐요. 처음에 두 개. 2라고 하면 이 F라는 스테이트는 1 상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걔네들이 코헤런트 스테이트면 중첩 상태에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한 상태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특히 모드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모드가 하나인 경우만 이제 가정을 하고, 근데 내가 얘기한 거를 대충 얘기한 건데 어차피 대충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리고러스하게 해본다고 치면, 그러면 상태가 처음에는 IG에서부터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T초일 때의 상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시간 변화. 자, 그거는 우리가 요 익스포넨셜 펑션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제 전개를 하면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서 한다고 합시다. 짧은 시간만 본다고 칠게요. 긴 시간, 무한히 긴 시간 보지 말고 짧은 시간만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가정하면 얘는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얘가 무한대까지 전개를 해야 되지만 퍼스트 오더까지, 제로스 오더, 퍼스트 오더까지만 트렁케이트 하려는 거예요. 하이 오더 텀 무시하고. 왜? 내 맘이지. 짧은 시간만 보겠다는데 짧은 시간만 본다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이제 픽처를 쓸 건데 왜 사실은 이 디락 픽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돼요. 단지 전체 해밀토니안이 여러 개의 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전자대로, 그러니까 원자는 원자대로, 검출기는 검출기대로의 자유 해밀토니안이 있고 빛의 모드대로 자유 해밀토니안이 있잖아요.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엔 둘 사이에 상호작용 항이 있죠. 오케이? 근데 내가 자유 해밀토니안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자유 해밀토니안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그 시스템의 위상을 시간에 따라 위상을 조금씩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둘 사이에 에너지 교환에 대한 거는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고 에너지 교환을 하는 상호작용항에만 그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락 픽처라고 불러요. 근데 그 디락 픽처는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야. 이전에 그 원자하고 빛의 상호작용 뭐 그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거기서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바꾸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게 바꾸는 거 그거를 디락 픽처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나중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불렀던 거에는 인터랙션 텀만 생겼죠. 기억났나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요 G라는 항만 생겼잖아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원래 거에서부터 조금 다른데 원래는 C였던 애를 A로 바꿀 때,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 타임 이볼루션 하는 항을 빼주면 그러면 C 대신 A로 바꿀 수 있는 거고 A로 바꾸면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여기 써놨구나. 디락 픽처. 예전에 얘기했었네. 네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터랙션 해밀토니안만 봐도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 디락 픽처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 이볼루션에 대한 것을 포멀하게 그냥 쭉 쓸 건데 이렇게 상호작용 이제 해밀토니안 전체 해밀토니안을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으로 이제 바꿔서 써도 된다라는 거고 그 상호작용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파울리 매트릭스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모드의 포톤을 하나 없애고 그러니까 그 모드를 하나 낮은 상태로 내리고 그 검출기의 상태는 하나 높은 상태로 올리고 이런 상호작용 반대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상호 에너지 교환을 할 거예요. 그죠? 얘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기장 형태로 다시 바꿨을 거예요. 전기장 형태로 바꿔서 애니레이션 포인터가 전기장에 어떤 항에 대응한다고? 어떤 항이라고? 포지티브 프리퀀시 항이라고. 그래서 E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아까 상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수 가지고 G를 다시 G 틸다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A 대거는 그 네거티브 프리퀀시 전기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것은 psi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있고 광자는 F라는 그러니까 모드는 빛의 전자기파 모드는 F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를 이게 아까 전개했던 거 그거 가지고 보면 일단 psi 가 e to the ht over I 하가 ic 이거였고 얘를 전개하면 1 플러스 ht over I 하가 점 ic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조금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면 확률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모드는 F 상태에서 발견되고 그 검출기는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요거하고의 내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 그 다음에 H를 여기다 곱한 거,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텀을 여기다 곱한 거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F2, 브라 F2하고의 내적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F2하고 IC 이건 아이덴티티일 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익사이 스테이트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오르소고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빵, 여기 빵. 그리고 요것만 살아남고 여기 하이 오더 텀도 있겠지. 근데 일단 하이 오더 텀은 그냥 바깥 절대값 제곱을 하면 얘는 F2 절대값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스펜전 한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오케이? IT. 자, 그 중에 I 하바분의 T로 뺄게요. 그러면 I 하바분의 T의 절대값 제곱 이렇게 쓰는 걸 거고, I는 절대값 하면 뭐 I는 없어지는 거고, 하바 T 모두 다 리얼 넘버니까 뭐 하여튼 하바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하바분의 T의 제곱.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인터랙션 해밀토니언이긴 한데 H하고 파이널 스테이트하고 이니셜 스테이트에 내적을 한 거에 절대값 제곱 이렇게 주어져요. 네? 자, 그러면 요 인터랙션 해밀토니언, 그러니까 해밀토니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넣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하바 C 틸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E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항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요 항에 대해서 계산을 할게요. 요 항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시그마 플러스가 뭐라는 거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익사이 스테이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익사이 스테이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곱하면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익사이 스테이트로 돼요. 그러니까 익사이 스테이트가 됐으니까 요거 원자 익사이 스테이트 되면 그러면 내적해가지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이제 모드 파트, 빛의 파트에 대해서는 F하고 E 플러스하고 I의 내적이 있는 거고, 원자 파트는 이제 검출기 파트에 대한 걸 한 거고, 이쪽은 어떤가 봅시다. 이쪽은 검출기 파트를 해보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또 내리는 거잖아요. 내릴 수가 없잖아. 없으니까 이거는 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만 이제 살아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쓰면 여기에 아이고 여기 하바가 없어야 되는데 하바가 있었구나. 네, 하여튼 여기 있는 거가 이리로 들어와서 G 틸다 T의 절대값 제곱 그 다음에 F2는 없고 이제 E 플러스 이니셜 스테이트의 절대값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 그 하바를 없애야 돼요. 내가 수정해가지고 그럼 이거 다 하여튼 자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검출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뭘 가정했냐면 얘가 그 검출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지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측정과 빛의 모드가 어떤 다른 상태로 갔는지를 확인했어요. 오케이? 두 가지 모두 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검출기에서 포토 커런트를 발생시키기만 하고 빛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눈도 그러지만. 그래서 빛의 상태, 그러니까 빛의 모드의 상태에 대한 것은 다 무시할 거예요. 다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걔에 대해서 다 더해가지고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만 구할 거예요. 그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joint probability잖아요. F에 있고 excited state에 있고 그럴 확률인 건데 F에 있을 확률을 전부 다 더해버리면 그러면 excited state에 있을 확률만 남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오케이?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요 하이 오더 텀에 대한 게 사실은 다 없어져요. 요 h의 제곱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 하이 오더가 h의 제곱항이잖아요. h의 제곱이라는 것은 시그마 플러스의 제곱이나 시그마 마이너스의 제곱 같은 게 생기는 거겠죠. 걔네들은 올리고 또 올려보면 0이잖아.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하이 오더 텀이 대부분 다 사라져요. 자, 그건 이제 일단은 내버려 두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F라는 거에 대해 다 더하면 여기 아직도 또 있네.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제곱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하기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하면 되는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면 캣 벡터는 브라 벡터로 바뀌고 브라 벡터는 캣 벡터로 바뀌고 내부에 있는 것은 어조인트 그러니까 대거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E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는 대거 오퍼레이션 관계에 있죠. 허미션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어요. 네,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질문 있어요?